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청와대가 생중계 준비에 들어갔고 군도 관련 훈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 북한에서 답방과 관련한 답이 안 와 답답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건물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내용의 미소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관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나왔는데 교육비 대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북 서해안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내탓 공방만 이어갔던 국회. 그런데 오늘도 이 저녁이 되도록 아직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급한 민생법안 200건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참이 걸릴 겁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본회의가 아직도 시작을 못했다고요? 네,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시간 연기되면서 오후 7시에 원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체가 되면서 본회의는 잠시 뒤 가까스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유치원 3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된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있는 야3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이 맞물리면서 예정 시간을 크게 넘겼는데요. 예산안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빠진 걸 두고 강하게 반발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결국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본회의는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200여 건의 무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인 건 내년도 예산안인데 처리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내에는 처리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오후 5시쯤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세부 내역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실무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실제 표결은 내일 새벽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5조 원 이상이 깎였습니다. 반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SOC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2조 4천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와중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1.8%포인트 셀프 인상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곧 본회의가 시작되겠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3당의 분위기는 격앙 그 자체입니다.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3당은 농성과 집회, 촉구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즉각 수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더불어 한국당이 손잡고 적폐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중단시키라며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요구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두 당을 압박했고 우리 국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연대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야3당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게 될 일이라고는 상상조차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3당이 앞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발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로는 이곳저곳에서 답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숙소로 예상되는 곳 주변에서 군이 경호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김 위원장의 결단도 임박한 거겠죠. 먼저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준비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VIP급 경호를 위한 주변 지역 매복 등 작전을 위한 사전 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숙소 주변 경호를 위한 거점 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서울 답방 생중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관계로 대표 방송사 선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답방이 결정될 것을 가정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측에서 연락이 안 왔다며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측에 초청장을 보내거나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측이 제안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결단 형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어디를 방문할지도 큰 관심인데 광화문 광장도 후보에 있는 듯합니다. 국정원 내 북한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만난 게 포착이 됐거든요. 황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또 다른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두 명은 경호원 2~3명만 데리고 광장 주변을 걸었고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외부 인사 없이 회동했습니다.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김상균 2차장은 올해 2차례의 대북 특사단에도 포함됐던 이른바 대북 정보통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남북 정상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할 것에 대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광화문에서 회동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개인적인 용무였다며 사전 답사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 정상의 방문 장소 후보로 남산 서울타워와 제주 한라산, 삼성전자 공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와 경의선 철도 연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국회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남북철도 착공식 참석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다르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전날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이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말의 취지를 확인하지 못했단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 말한 취지가 그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부가 어떤 갖고 있는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약 한 달 만에 소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은 1시간 20분 동안 남북 산림협력 등을 논의했지만 답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답방 문제는 제가 굳이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북측의 전종수 소장도 그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건 전혀 없습니다. 천 차관은 답방이 결정되면 남북연락사무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의제나 의전, 경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서 2장도 발견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오후 지인의 사무실이 있는 이곳 13층을 찾았습니다. 외투를 사무실에 둔 채 이 전 사령관은 돌연 투신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외면을 나가려고 1층으로 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제 인지를 했죠. 이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전 기무사령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십 분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외투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두매 분량의 유서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었습니다. 영장도 기각됐었기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생으로 한때 군 실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 중장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된 이 전 사령관.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진보단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이런 혐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를 담당한 검찰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한 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적도 없다며 혹시 모를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 기각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숨지면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기각 사유에는 가족 관계를 고려했다고 돼 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에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읍소를 했었습니다. 집에 어머니 있는 분들은 많죠? 이건열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왔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는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추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며 93살 어머니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대법관이 어머니가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불구속을 호소했는데 이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각이 부당하다며 반발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될 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어수선한 법원 분위기를 추슬렀습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던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검찰도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판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주요 보직의 특정 판사를 제외시키는 등 인사를 직접 챙긴 문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무리아기 법관, 즉 판사 블랙리스트엔 20명대의 판사가 이름을 올렸는데 2년 뒤엔 4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에 반대한 판사들을 대폭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가 만든 2016년 총괄 인사자료 문건에는 박 전 처장이 인사에 직접 손을 댄 흔적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박 전 처장이 인사안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며 특정 인사를 요직에서 제외했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중요 보직인 서울고등법원에는 행정처 출신을 보내야 한다며 인사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은 영장심사에서 인사안을 짜온 것에 서명한 것뿐이라며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짠 것은 물론 법관 인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남편이 환청이 시켰다며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과거 2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던 남성입니다. 안배옥 기자입니다.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쯤. 한 빌라에 도착한 경찰은 55살 안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안 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주변에 다량의 출혈을 보였다는 거하고 의식 후 맥박이 없어서 CPR 하면서 병원에 이송했다. 흉기에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과거 아내와 딸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안 씨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법원에서 치료와 상담 위탁 처분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술을 마셨는지 등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진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의뢰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배옥입니다. 흉기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등교를 하던 한 여중생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을 한 겁니다. 학생을 인질로 잡으면 선생님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등하굣길. 한적하기만 하던 이 골목에서 오늘 오전 한 6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누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면서 경찰이랑 선생님 부르라고. 피의자는 이곳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바로 옆 정자까지 끌고 갔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는 가족사와 재산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 19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3학년 언니한테 협박해가지고 편지 읽으라고 그래서. 다행히 등교 중이던 같은 반 학생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5분 뒤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적인 억울함을 풀고 싶었고 선생님들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이르면 오늘 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문 기자입니다. 금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더니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 승용차와 흰색 화물차 사이로
거대한 물체가 밀고 들어갑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11.5톤 화물 트럭이 1, 2차로 사이로 치고 들어온 건데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승용차가 한 대 더 끼어 있습니다. 뒤를 받친 승용차 2대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검은 그랜저 승용차는 뒤집혀버립니다. 마주오던 SUV는 가까스로 정면 충돌을 피하고 뒤따르던 소형 화물차는 급히 멈췄습니다. 목재합판 10톤을 실은 사고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10명 넘게 다쳤는데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 맞는 순간 기절했더라고요. 일나 보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고요. 맞춰갖고 눈 떠보니까 사람들 꺼내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살아있는 기적이죠, 저는. 트럭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과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분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브레이크 파열 외에 다른 원인 행위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 브레이크 이상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었던 입주민들이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처음 해봤던 견본주택가는 완전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창문은 닫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파트 부실 시공 현장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과 벽면이 짝짝 갈라져 있습니다. 공용 현관엔 물이 샌 흔적과 함께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방문은 아예 잠기지도 않고 베란다 문은 들그럭거립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아파트에 믿고 키울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 신청은 응감생심. 지난달 말이었던 입주 예정일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위험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진주에 있는 이곳 아파트 역시 지난달 30일이 입주 예정일이었지만 부실 시공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자기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부실 시공은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하자 분쟁 신고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곳곳에 고가도로 밑에 가보면 깨끗한 곳이 거의 없죠. 대부분 버려진 폐자재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보기에도 싫지만 자칫 화재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원래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담당 구청은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이 도로 밑은 인근 공장에서 쌓아둔 제지류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교량이나 고가도로 밑은 화재 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무단으로 시설물이나 물건을 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장 하다 보면 좀 자리가 좀 그렇죠. 구청에서도 막 단속 맨날 나오겠네요. 구청에서 단속 나오죠. 과태료는 아니고 지도는. 심지어 구청이 마련한 휴게실에 LPG 가스통을 방치하고 폐목재를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불에 쉽게 타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서울시 허가 기준을 무시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인화성 물질을 실은 트럭이 버젓이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고가차도 아래입니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모여 있고 버려진 차량이 방치돼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기 이런 것들이 고가 차량 위쪽에 고가 위쪽으로 다니는 차량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흉물처럼 방치된 고가도로 및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 와서야 가해자의 얼굴을 처음 본 윤창호 씨의 부모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 윤창호 씨의 부모와 친구들이 나란히 법정에 들어섭니다. 윤창호 씨가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씨의 부모는 법정에 와서야 가해자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사과 한 번 없던 가해자가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와 함께 앉은 모습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 반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지. 윤 씨의 친구들도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사건을 수습하기에 바빴던 가해자 측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가해자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첫 재판은 14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자를 대신해 부모가 2번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 11일에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것만 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계 들으라고 한 말 같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최초로 수출 6천억 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달성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도 한 발씩 양보해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병원으로 향해 예산안 심의로 새벽까지 국회에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기재부 공무원을 찾았습니다. 김모 서기관은 부인과 딸이 기다리니 얼른 일어나시라는 문 대통령의 격려에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쓰러진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 국장에게도 외교 행랑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무성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건 비겁한 일이라면서요. 이동석 기자입니다. 비박계의 자장으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무성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최근 당내 화합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 김 의원이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한 번은 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잠룡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랜 잠수를 끝내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보수의 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고.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방향과 자신의 생각하는 보수의 색깔이 다르다고 밝힌 만큼 보수 세력의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긴 정부가 10여 년 동안 116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올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이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열흘로 늘리는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고 45살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조각조각 나왔던 대책을 합해서 발표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2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냥 추상적인 바람만 적어 놓은 겁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큰 사교육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도 간과했죠.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4년차 이모 씨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씨는 결혼 초기 아내와 상의해 아이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 부담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입시 관련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던데 내 집 마련도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 남들 해주는 만큼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까지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아직은 출산과 육아 지원뿐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짊어졌던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도 교육비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 교육을 어떻게 정말 극복하고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보다는 교육회의나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과제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2.1명이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위탁모는 15개월 된 아기에게 하루 한 끼를 줬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 한 잔이 전부였죠. 왜냐? 아이가 설사를 해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게 싫었거든요. 아이를 보면 화가 났는지 폭행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뇌의 80%가 손상된 채 숨졌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설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동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아이의 부모가 보육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목욕시키다 일부러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6개월 된 이 아이를 욕조에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며 심지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 그동안 얼마나 더 많은 몹쓸 짓을 했을지 모를 일이죠. 아이의 비명이 자주 들리니 아무래도 이웃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했겠죠. 그래서 의심 신고를 한 것만도 5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위탁모는 단 한 번도 입건되질 않았습니다. 경찰이 실수로 목욕하다가 되었다는 이 위탁모 말만 듣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거든요. 나머지 신고도 모두 위탁모의 진술만 듣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그랬는데 정말 제대로 꼼꼼히 둘러본 게 맞을까요? 게다가 이 위탁모는 정신병력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위탁모를 무려 7년이나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설 위탁모가 능력과 인성을 갖췄는지 검증할 시스템 자체가 없거든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 어디에도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나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들도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믿고 아이를 맡길 수밖에요.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사설 위탁모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드시 범죄 경력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영국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는 물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 아이를 남한테 맡겨야 하는 부모는 여전히 많습니다. 뻔한, 실제 도움도 안 되는 탁상머리 행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믿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기본 제도와 시스템부터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학대라는 단어는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울리지도 더 이상 따라 붙어서도 안 되는 말이니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죠.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 대신 한파가 닥쳤는데 서울의 출근길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등산 정상에 흰눈이 쏘복이 쌓였습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을 맞아 호남 곳곳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력한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1도를 기록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등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았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내복도 꺼내 입고 목도리도 쓰고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썼는데 그래도 너무 추워요. 인천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주말에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호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던 곰 3마리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곰은 전국적으로 500마리를 넘습니다. 증식하지 않는 한 합법이고요.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녹슨 철창 안에 반달곰이 한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 불안한지 우리 안을 뱅글뱅글 돕니다. 좁은 우리에서 살다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정형행동이에요. 일종의 정신질환을 계속적으로 앓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곰들은 넓이가 4제곱미터쯤 되는 좁은 철창에 갇혀 정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게사료를 먹으며 연명해왔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에 정상적인 곰에 비해 체중도 절반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본래 약재로 쓰는 웅담을 채취하려고 기르던 사육곰들입니다. 시민 3,600여 명이 구출 비용을 마련했고 각각 바니, 다리, 곰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바니와 다리는 청주동물원이, 곰이는 전주동물원이 당분간 맡기로 했습니다. 식단이 좀 규정된 음식을 먹게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심하면은 사람처럼 항우울제도 먹을 수도 있어요. 현재 웅담 채취를 위해 남아있는 사육곰은 전국 32개 농가에 540마리가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대화 녹음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이 녹음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초상권처럼 음성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생생록. 오늘은 몰래 녹음을 할 경우 어떨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떨 때 처벌을 받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최근 수면 내시경도 등 의료진이 환자를 조롱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 본인 혼잣말이 궁금해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던 건데 이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이 직장인이 몰래 녹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쟁점은 음성권입니다. 내 목소리를 녹음, 재생, 배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청, 즉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그 녹음 파일은 법정 공방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정 증거용이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판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누군가의 대화 녹음을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포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선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음성이 몰래 녹음되길 원치 않는다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런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몰래 녹음을 했다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생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자녀 수와 고용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1명일 때는 어머니의 58%가 이 일을 했는데 아이가 2명이 되면 56%로 낮아지고 3명 이상이면 52%로 훨씬 더 낮아집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고용률이 낮았는데요. 아이가 6살 이하인 경우는 고용률이 절반도 안 됐고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미 경력이 한두 번 단절된 만큼 이전보다 좋은 일자리 얻기는 쉽지 않았겠죠. 나라에서는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MBN 특별기획 100년 가게의 비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놓기보단 먹을 만큼만 담는 간편 한정식, 또 착한 가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게의 특별한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는 다른 한정식집과 달리 개인 쟁반에 1인상이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아들은 딱 한 사람 먹을 만큼씩만 반찬을 담아 개인상에 내놓습니다. 식기도 아기자기한 그릇으로 바꿨고 젊은 고객을 위해 식탁마다 은은한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생선구이는 이 식당의 인기 메뉴로 꼽힙니다. 법성포 등에서 갓 올라온 싱싱한 생선을 천일염으로 짜지 않게 간하고 진공 상태에서 하루 숙성해 잡내를 제거하는 게 맛의 비법입니다. 현재 트렌드를 많이 반영시키면서 기존 아버지가 해왔던 음식을 같이 결합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의 한 칼국수집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뽀얀 사골 국물에 말아낸 칼국수로 해장을 하려는 직장인들입니다. 수치 해소에 칼국수가 좋으니까 자주 오게 됐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특히 칼국수와 돼지고기 보쌈이 한 상에 나오면서도 가격은 10,000원을 넘지 않는 세트 메뉴가 인기입니다. 국물 재료인 사골을 중간 유통 없이 마장동에서 직거래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100년, 200년 이렇게 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고객 수요에 맞춘 상차림과 메뉴 구성, 합리적인 가격이 100년 가게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 부회장 체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공식적 혐의는 이란 제재 위반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체포 목적을 두고 미중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을 약속하던 날,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애초 언론에 알려진 멍 부회장의 혐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위반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Practice of Chinese firms to use stole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ut Huawei is one company we've been concerned about. 중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통신산업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5G 시대 진입을 앞두고 중국의 오지 굴기 싹을 자르고자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표적으로 삼았단 겁니다. 화웨이가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제품 생산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군과 정부에서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할 때
화웨이 제품은 배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미중 무역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멍 부회장 체포를 둘러싼 양국의 장외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가 오늘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부터 10일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섰던 류현진 선수가 프로야구 은퇴 선수 모임인 1구회 1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불의의 부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류현진. 이후 완벽한 재활로 부활했고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우뚝 섰습니다. 류현진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올해 1구회가 수여하는 1구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못 받았던 거를 미국에 있을 때 받아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월드 시리즈 마운드에 올라간 덕분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류현진은 1구 대상과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06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2010년 최고 투수상, 2013년 특별 공로상에 이어 이번에 영예의 대상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약 200억 원의 다저스에서 한 시즌을 더 뛰기로 한 류현진. 내년 시즌엔 꼭 20승을 달성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0승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수치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KBO MVP 두산 김재환은 최고 타자상, 한화의 정우람은 최고 투수상을 각각 수상했고 괴물 신인 KT 강백호는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어깨가 움츠러드는 한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칼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 체감 추위는 영하 19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추위 속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2에서 7cm, 충남과 호남 내륙을 따라서도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충청과 호남 서해안,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물겠고 수원 영하 2도, 대전도 영하 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영국 여성 모니카 자링. 어릴 때 키가 자라지 않고 청력을 잃는 사울 윌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반복해서 내린 시한부 날짜가 일주일 또 일주일 이렇게 쌓여서 지금 30살이 됐습니다. 시한부 날짜가 매주 일주일씩 선고되는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갔고 풀타임 직장을 구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죠. 시한부도 아닌데 나에겐 희망이 없다 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어떻게 보일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